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표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대내외에 전혀 알리지 않아서 그 배경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 방위비를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집권 중이면 방위비 13조 원이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글쎄요, 다시 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꺼낸 이유 어떤 걸까요? 본인은 이제 민주당 쪽은 동맹주의라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제주의, 미국 외교 노선에 국제주의와 고립주의가 있거든요. 이 국제주의는 국제 문제, 동맹을 활용을 해야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 쪽이에요. 우리가 왜 남의 일에 개입하느냐,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제 국제주의입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고립주의는 소수인데, 이제 미국의 국력이 예전보다 많이 쇠락을 하니까 이제 고립주의적 성향에 대한 여론이 점점 커져요. 네. 그러니까 나토, 중동, 그 다음에 한미, 한일 이런데 미군이 어려운데 돈을 왜 쓰느냐. 이미 한국은 많이 성장을 그건 맞죠. 성장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컨셉인데, 이런 이제 개념인데,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게 과거 캠페인 때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선정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다시 끄집어냈는데 동맹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뭐 현금 ATM기에 비유를 하면 지금 국민 정서에도 안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면 천박한 발언이죠, 상당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대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정말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거의 100%라고 보여져요. 아.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는 네.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사실은. 방위비는 아니죠. 방위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 주둔하는데 분담금을 좀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체결을 했어요. 끝났어요. 예, 끝났죠.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다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불가능하진 않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50억 달러로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황당한 금액인 게, 우리는 사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경우고, 뭐 토지 제공이나 이런 까지 계산하면 예. 많이 높은 수준의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캠프 험브리스 기지를 만들 때도 거의 우리가 100억 달러를 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얘기를 하는 게, 예. 이게 왜 논리적인 근거가 없냐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주는 주둔 분담금도 1년에 다 못 써요. 남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더 주게 되면은 이제 주한미군, 만일에 1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 주고도 남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돈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병 보내서 용병 월급 주고 자기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자극적인 발언이지, 물론 재협상은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어디 근거도 없고 비합리적인 아주 선동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억 달러가 이제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2026년에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으로 정한 건데, 이거보다 13조 원이면 그야말로 한 9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 필요 없다. 우리가 스스로 방위하겠다. 네.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자. 지금 자체 핵무장 여론이 거의 60,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트럼프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자체 핵무장 여론이 훨씬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NPT 비확산 체제 조약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직면을 하면 탈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만큼 북한에 가까운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은 지금 매일 핵 공격 연습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달라고 그러면 여론이 용납을 안 할 거고 그럼 동맹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깨질 거예요. 동맹 회의론이 나올 거고 그 돈이면 차라리 100억 불 들여서 딴 사람들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다시 제의를 요구는 할 건데 예. 그 금액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계속 그 금액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제 동맹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뭐 미국 대선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판세가 뭐 여전히 초박빙,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표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전국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글쎄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문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네. 지금 나온 것만 봐서는 이제 트럼프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전국 지표보다는 경합주가 좌우하니까요. 이기는 데서 어차피 이길 때도 더 올라가 봐야 소용없거든요. 경합주가 좌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벨트나 선벨트,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요 7개거든요. 그중에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데가 좌우하거든요. 이제 거기 표심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기 전까지 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피격당하고 전당대회하고 이제 트럼프의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고 나서는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의 거품이 이제 지금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말로 초박빙인 원점 이제 거품이 거쳐서 그 상태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거품이 거치고 원래 그 그림이 드러나는 거다. 초박빙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권자의 52%는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통설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5%는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5%도 무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5%는 해리스 부통령이 올라갈 시기에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사전 투표가 높으면 이제 대체로 좀 진보적인 이런 쪽이 강한 게 이제 추세인데, 근데 그것도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은 후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화 진영, 보수 쪽, 그러니까 진보 진영 간의 어떤 그러니까 후보가 좋건 나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영의 결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이제 그 진영 싸움이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3% 차이로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영은 확고한 상황에서 그 2~3%를 누가 잡느냐인데 네.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한 20여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총 맞은 사건도 뭐 갑자기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해리스 거품이 저렇게 안에서 흑인 히스패닉 쪽에서도 흔들릴 줄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또 무슨 일이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결과적으로 2~3%가 차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20여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오늘도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고령 리스크. 그러니까 오늘도 뭐 거의 뭐 40여 분간을 춤을 추고 예. 선거 날짜까지 지금 모르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강한 남자, 약한 남자 그림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해리스 젊은 역동력 해리스와 지금 노쇠한 트럼프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실수가 몇 번 누적되면 이 중도층들이 돌아서게 되죠. 예를 들면 또 하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해리스에 대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신데렐라 아니냐. 근데 역시 그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해리스 색깔이 뭐지? 바이든하고 뭐가 다르지? 그다음 임팩트는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패닉이나 흑인 중에서도 왜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커지거든요. 안보, 경제. 그러면은 이 보수 진영들이 강해져요.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기가 오게 되면은 보수층이 결집하거든요. 아무래도 강해 보이는 사람이 또 아니면 선명한 어떤 주장을 그다음에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 그러니까 요걸 깰 만큼의 선명성의 어떤 색깔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 미묘한 차이들,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부각되느냐가 요걸 관리하고 아니면 부각시키고 요 차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때 아닌 댄스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유권자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석자 2명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데없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춤을 춘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뭐 지금도 이제 그 자료 화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춤을 추고 있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우리나라 선거에서 저랬다고 그러면 치명상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후보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에도 이제 지난번 바이든 때도 그랬거든요. 바이든 예. 트럼프 때도 그렇게 뭐 매력적인 후보 둘이 싸움 캠페인 한 건 아니었거든요. 보면 그렇게 보면 저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찍는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확고하니까. 예. 또 공화당이 집중계라니까. 그런데 저건 논리적으로 봐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2명이 쓰러진 상황이었고, 예, 지금 뭐 그 저기 행사장이 워낙 이제 기운이 막 올라가면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서도 지금 뭐 말도 없이 그냥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고령 리스크. 예. 그리고 저기서 이제 선거 일정까지도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직접적인 물론 이제 해리스 쪽에서 벌써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몇 번 더 반복되느냐. 이 문제가 정말로 고령 리스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20여일 동안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미국 대선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북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어제 폭발을 했는데 예. 글쎄 아직까지 이제 북한 매체가 이 도로 끊긴 사실을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뭐 폭파하고 바로 바로 보여줬거든요. 예, 공개를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남 공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세적인 모습이니까 쉽게 말하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지금은 평양 상공이 뚫렸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이 뚫렸거든요. 지금 도동당 본부청사가.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어마어마한 비상사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안에서 이제 지금 골기 대회도 있고 네. 140만 명이 오늘도 노동신문 보니까 입대 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분위기가 막 고조돼서 지금 뭐 초부수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한 거는 이게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키 일종의 방어적 행위예요. 못 건너오게 우리가. 그러니까 개성공단 때는 공세였지만 지금 이 도로 폭파한 거는 지금 막 어떤 공세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를 끊었다, 이제 길을 끊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적 차원의 행동이니까 네. 굳이 저걸 보여줘서 체제 결성이나 그런 어떤 전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놨으니까 적정한 순간에 활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2020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공세였고 지금 방어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도로를 폭발을 했고 또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추가 도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 그 한국군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군이 했다라고 단정을 하고 증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안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왜 저렇게 한국군을 단정 짓느냐? 노동당 본부청사 하늘이 3번이나 뚫렸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뚫렸는데 그게 민간 단체라고 그래 보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군으로 몰아넣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아라. 지금 이제 전방 8개 포병 여단 평양 방어 강화한 것도 뭐냐면 지금 무인기가 넘어오면 격추시키겠다는 겁니다. 도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은 예.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건 보낼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 북한 워딩을 보면 먼저 도발하지는 않는다. 보내지 네. 마라. 제발 막아라.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도 말했잖아요. 책임지라고. 예. 뭐 제가 워딩은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미국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책임져라라고 미국한테까지 지금 전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을 분석을 해보면 제발 이건 다시 재발하게 하지 마라. 만일에 재발하게 하면 격추시킬 거고 그로 인한 우발적 충돌에도 대응을 하겠다. 요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선정적인 민간단체 행위나 예. 또 무인가 침투하면 그때는 이제 격추시킬 거고 못하면 낙탄이 우리 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응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북한이 명령을 내린 게 거기에도 대응하라고 해놨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민간단체들도 자제를 해야죠. 자제를 예. 해야 되고 지금 남북 당국 간에 대화 채널이 없거든요. 이제 군사 채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러시아와 지금 협력을 좀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발 지금 보도긴 합니다만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나라의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 나라가 정말로 지금 뭐 군사 동맹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000명 파병설은 제가 보기엔 희박합니다. 아, 3,000명 파병설도 희박하고요. 네네. 제가 이제 지난해 러시아 쪽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그쪽에 이제 전선에서 이제 근무하고 퇴역한 사람이죠. 제대한 사람 쪽의 정보로 보면 그 당시 북한군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투병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탄약이나 이런 지급된 그러니까 북한이 공급한 무기를 관리하는 차원이었지 실제 전투병력은 아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병력 대규모의 전투병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북한이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을 선언했거든요. 예. 전쟁 중인데 정예 전투병력을 보낼 수가 없죠. 두 번째 저쪽에 병력을 보내게 되면은 소모전이니까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만일에 북한이 정예 병력을 보내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지만 뒤에 미국하고 나토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하고 나토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파견된 그러니까 군수 보급과 관련된 관리 인원들 이거나 네. 아니면 그 이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 대규모 공사에 인민군 건설 여단이 이미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설 여단이 이동해서 관련된 작업을 해주는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전투 부대로서 편성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싸운다? 그럼 바로 포로하고 아니면 전사자들 신원이 나올 텐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위중한 시중에 우리하고 뭐 전쟁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전 제가 보기에는 전투병력은 아닐 거다. 아, 전투병력은 아닐 거다. 아닐 거다. 대규모도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우리 정부도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러 군사협력 동향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우려스럽다 이런 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어떤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리고 미국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러시아가 워낙 다급합니다 지금. 네. 나토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미국의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받아요. 줬다 뺐다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유일하게 의지할 때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선을 넘어서 북한에게 첨단 무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을 주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카드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은 지금 간당간당 선을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급하니까 북한의 무기를 받고 일정한 대가는 주지만 아직은 선은 레드라인은 우리를 봤을 땐 예. 넘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레드라인 넘으면 우리도 넘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 분담금 발언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